안녕하세요. 압구정 소나무 이주용입니다. 오늘은 네오비 독서지향에서 139회 원포인트 레슨으로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부동산이라는 책, 김원철 작가의 책인데요. 이 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김원철 작가의 저서로는 부동산 투자의 정석, 부동산 소액 투자의 정석,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부동산, 이런 책들이 유명한데요. 이 부동산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은 오래전에 나와서 많은 분들한테 읽히면서 많은 소액 투자자들한테 좋은 길을 열어줬던 그런 좋은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철 작가는요, 오랜 기간 불황기와 호황기를 다 두루 거치면서요, 부동산 투자와 강의를 경험하였고요. 막대한 자산가나 또는 투자 고수의 시각보다는 주로 소액 투자자의 시각과 관점에서 전문성 있게 시장을 분석하고 예측 대응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계신 분입니다. 유튜브로는 부동산 김사부 TV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책의 구성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10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묶는 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 책을 읽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성을 한번 바꿔 보았어요. 코로나 이후에 거리와 위치에 대한 부동산의 변화, 그리고 리빙, 사는 모습과 그 집의 디테일, 이런 부분으로 인한 부동산의 변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치들, 분위기라든지 소속감이라든지, 또 마이너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들을 4가지로 나누어 보았어요. 그러면 새 시대의 새로운 블루칩 제2의 강남은 누가 될 것인가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일대 대단지 아파트의 가치는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탈서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재택근무에 의한 탈서울. 탈서울의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쾌적한 생활, 넓은 면적을 통해서요. 그리고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 대한 선호도가 반영됐죠. 그리고 여기에 코로나 이후에는 재택근무라고 하는 새로운 중요한 키워드가 들어가죠. 일산에 가면 고객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세요. 참 여긴 살기는 참 좋겠네. 가족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지내는 데는 하나도 불편함이 없죠. 호수도 있고요. 편히 있어도 충분합니다. 다만 가장의 직장이 서울이라면 출퇴근에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 가장의 희생만 있으면 일산은 참 살기 좋은 도시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서울 안에서 빌라에서 살래? 아니면 좀 빠져서 수도권 아파트에서 살래? 아파트 가격의 관점에서 보면 수도권 아파트의 상승률이 더 높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서울의 빌라가 가치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이슈가 있는 빌라들은 훨씬 더 비싸지만 일반적인 그런 이슈가 없는 빌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출퇴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서울 빌라에서 거주하셔야 되셨던 분들께서 일주일에 5일씩 6일씩 나가던 직장을 2, 3일만 나가게 된다면 과감하게 같은 비용으로 수도권 아파트로 이동하려고 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후의 삶에 있어서 수도권 대형 단지는 서울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혀 나갈 것이다. 여기서 격차를 좁힌다는 말의 의미는 가격 격차를 좁힌다는 말과 교통거리의 격차를 좁힌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리와 위치에 따른 부동산의 가격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서로 다른 대상의 2가지 부동산을 비교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전제로서 연식, 면적, 세대수가 동일한 두 단지를 비교합니다. 교통거리와 학군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기반시설 정도, 그 다음에 대단지의 쾌적성, 주변시설 등은 생활 환경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전제에서 두 단지를 비교해요. 여기서 차이점은 강남 주변, 강남 접근에 일자리가 있다는 것 플러스 학군, 이 2가지 차이가 나는 이 두 단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포동에 있는 DH 아너힐스 84제곱미터입니다. 28억이에요. 위치는 대치역에서 남쪽으로 2km 정도에 있고요. 보시는 사진처럼 신축하여 입주한 지 1, 2년 밖에 안 된 상당히 깨끗하고 쾌적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두 번째 비교 대상은 용인시 성봉역에 있는 롯데캐슬 골드타운입니다. 84제곱미터. 이 아파트의 가격은 14억이에요. 아까 말한 DH 아너힐스가 28억, 그 다음에 여기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14억, 정확히 50%의 가격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파트도 작년에 입주를 했고요. 외관상으로나 생활환경상으로나 또 주변의 편의시설상으로 이 안에서 거주하고 생활하고 사는 데에는 DH 아너힐스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이 저자의 전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성봉역 롯데캐슬은 신분당선이 개통함에 따라 강남역까지 접근할 수 있는 교통거리가 상당히 단축되었다는 장점이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개포동 DH 아너힐스 28억, 용인 성봉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14억. 이 두 가격의 가격 차이를 가격 할인율이라고 부릅니다. 가격 할인율은 50%가 되겠네요. 28억에서 50%를 할인한 가격으로 용인 성봉역에 있는 롯데캐슬 골드타운에 살 수 있다는 말이죠. 이와 같은 단지들은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동구에 있는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인데요. 조사 당시 이 매매가 15억이고요. 조금 더 외곽으로 가면 미사 강변 프루지오가 있습니다. 같은 평형대가 12억이에요. 이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3억이 되기 때문에 강동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에서 살지 않고 미사 강변 프루지오에서 산다면 3억의 돈을 덜 들일 수 있다. 저자는 이 단지들을 비교하면서 두 가지 열세 조건을 얘기합니다. 학군과 강남 일자리. 나머지는 대동소이하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출퇴근이 30분이 차이가 나는데 학군과 학군 플러스 30분 차이, 하루에 1시간을 투자하면서 가격이 50% 저렴하다는 것은 합리적인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죠. 매일 출퇴근 1시간을 줄이는 데 있어서 14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강남 아파트는 일단 보유하면 가격이 더 많이 오르니까, 그래서 강남을 갖고 있는 것이지 꼭 14억 원어치만큼 강남 아파트가 더 좋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최근에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게 했지만 강남의 아파트는 언제나 가격이 올랐을까요? 항상 가격이 오르고 있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래의 그래프는 5년 단위로 강남 A 아파트의 매매 가격 그래프예요. 첫 번째는요, 06년 1월부터 5년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5년간의 아파트 가격은 초반에 조금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다시 약간 상승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아파트 가격의 그래프를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그래프입니다. 이때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빠졌다가 5년이 지났을 때야 겨우 원래 가격에 회복되는 이런 추이를 보이고 있네요. 그러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여태까지는 완벽하게 다른 그래프가 나오죠. 급상승하는 5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은 어떨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이 3번의 그래프와 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질 것인가, 아니면 1번, 2번과 같은 그래프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인가 라는 부분들은 들으시는 분들의 판단에 맡길게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남의 아파트가 5년, 10년이라는 기간을 잘라서 봤을 때 항상 가격이 오른다, 언제나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반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내에서도 비교를 해볼게요. 개포동 DH 아너힐스가 아까 말했던 28억. 그런데 이와 같은 대단지, 이와 같은 유사한 단지를 찾은 것이 신촌에 있는 그랑자이입니다. 신축 입주한 단지죠. 현재 20억이에요. 그러면 이 두 아파트의 가격은 8억이 차이 나는데요. 가격 할인율 29%. 이 부분은 적정한 것인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 가격 차이를 적정하다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장에서 말씀드리는 저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 부동산 교통거리의 중요성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예전만큼 교통거리의 중요성이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요, 저자는 제2의 강남은 어디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30년 전 1990년도의 강남과요, 지금 2021년의 판교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김원철 작가는 이 책에서 평지 이론을 얘기하는데요, 강남이 여태까지 최고의 핵심 지역으로 성장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두 가지는 바로 이것이다. 첫째, 당시 핵심 지역과의 접근성이 좋았다.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죠. 두 번째, 평지였기 때문에 도시가 확장되는 가능성이 많았다. 강남이 최고 핵심 지역으로 발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두 가지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판교는 어떠한가? 판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4차 산업의 중심지죠. 모든 IT 기업들이 다 판교에 들어가 있거나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교 주변, 판교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현재 판교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떻게 변할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제가 이 발표를 앞두고 10명한테 물어봤는데요, 가장 최근에 판교에 가본 게 언제야라고 물어봤을 때 10명 중에 9명은 가본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갔던 분도 잠깐 들렀다 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판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그런데 지금 판교에서 직장을 다니시고 아니면 판교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지금 판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강북에 계셨던 분들은 판교가 변하는 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한번 예전의 사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예전에는 강남이었습니다. 강남의 영향을 송파가 받았고요, 최근에는 강동까지도 강남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의 판교가 30년 전에 강남에 해당한다면, 에이 그래도 어떻게 강남과 판교를 비교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80년대에 강북에 계셨던 분들이 어떻게 강남을 강북과 비교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얘기하시죠. 그때 강남에 건너갔어야 되는데 라고. 그러면 우리가 경험했다고 해서 그걸 다시 반복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의 판교가 혹시 30년 전의 강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꼭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교 옆에는 분당이 있고요, 그럼 분당에서부터는 어디로 퍼져나갈 것이냐.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대한민국 부동산, 대한민국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군의 격차. 맞습니다. 학군의 격차는 3장 4장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은평구에 살고 계신 입장에서 판교에 취업을 하셨어요. 판교의 큰 IT 회사에 취업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출퇴근하실 수가 없죠. 그러면 집을 구해야 될 겁니다. 어디를 갈까요? 판교 주변에 저렴한 주거지를 찾겠죠. 이 일은요, 정확히 30년 전에 수원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에 또는 삼성전자의 협력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 마포구, 서대문구에 살던 많은 친구들이 다 수원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수원의 동네에 아파트를 들어가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3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좋은 직장, 4차 산업이 원하는 좋은 직업, 좋은 회사들이 판교에 모여 있는데, 판교에 직장을 가게 된다면 이제 강북 끝에 계셨던 분들은 출퇴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강남 출퇴근보다 더 어려우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판교 주변에 관심을 지금은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라고 저자는 이야기해요. 그러면 판교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이 요 위에 있을 테고요, 분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 건너편에 판교가 있죠.
판교는 동판교와 서판교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로 경부고속도로와 GTX A 노선이 달려가 있죠. 이 저자가 말하는 부분은 죽전과 신갈과 동백을 주시하라고 말을 합니다. 죽전 건너편에는 더 가까운 위치에 수지가 있어요. 그리고 사진이 있는 곳은 용인 플랫폼 시티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이고요. 위쪽으로 판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죽전, 신갈, 여기 동백 지구가 있는 거죠. 수지는 이쪽에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최단 기간에 매출 1조, 명품 라인업이 먹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플랫폼 시티, 도시개발 구역 지정 본격 추진. 최근의 기사들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판교 중심으로 앞으로 벌어질 호재들에 대해서. 자, 죽전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죽전은 현재 수지와 가격 차이가 15%에서 20% 정도, 죽전이 더 싸다고 해요. 그런데 수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약간 난개발되었다고 느껴지는 곳이죠. 도시의 구성, 계획적으로 지었다는 부분에서는 죽전이 나요. 근데 죽전은 더 오래됐죠. 수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죽전보다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죽전은 2006년까지만 신규 공급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공급이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다만 도시 계획상으로 지어진 곳이었고요. 이제는 죽전이 수지 가격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과거의 분당이 강남의 힘으로 저력을 가졌잖아요. 2006년 7년부터 한동안 죽전은 판교의 힘으로 이제 추가적인 저력을 가질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신갈역 부근인데요. 신갈역은 사방으로 막혀 있어요. 좌측으로는 경부고속도로로 막혀 있고요. 동쪽으로는 수원시시 골프장으로 막혀 있어서 확장이 안 됩니다. 또 남쪽으로는 의미가 없고요. 북쪽으로는 분당을 좀 접근하기 좋다는 정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판교가 확대됨으로써 판교까지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신갈역 주변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동백지구는요, 택지개발지구죠. 근데 여긴 전철이 없어요. 경정철이 있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이용도 안 되고 족자가 누적됐으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현재 용인시청이라든지 삼성전자의 출퇴근권으로 계신 분들인데, 향후에는 여기까지, 이 동백지구까지가 판교까지 접근성이라는 단어를 논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한계점이다,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태까지 판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으셨다면 판교에 대한 많은 관심을 이제부터 가지시는 것이 30년 전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길일 수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전제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강남까지의 접근성 이라는 말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면 4차 산업이 확산되는 지금 세대는 판교까지의 접근성이라는 말이 더 이상 생소한 말이 아닐 것이다. 이젠 판교까지의 접근성이라는 말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의식하여야 한다. 라는 저자의 의견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면적을 원한다. 집에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진다는 이야기죠. 추가 공간이 필요해요. 집이 조금 더 커져야 한다는 것이죠. 15년 전에 대형이 인기가 있었던 것처럼 집이 물리적으로 커져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넓은 면적의 의미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인가에 따라서 가족 구성원 대비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는 의미죠. 또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은 한정돼 있다는 전제하에 같은 금액으로 면적이 더 많이 필요해진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재택근무의 확산이라는 측면, 또 온라인 교육의 확산이라는 측면,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에 대한 측면에서 볼 때 이제는 추가 공간이 더 필요해진다. 집이 넓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더 넓다, 더 크다의 의미는 방이 하나 늘어난다든지 한 개 반이 늘어난다든지 추가로 필요해지는 공간 3평, 4평 정도의 면적의 증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40평대, 50평대, 60평대 이런
이런 큰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은 제한적이잖아요. 이런 제한적인 시장은 그냥 그분들만의 이야기로 두시고, 일반적으로 3인 가족, 4인 가족, 2인 가족 기준에서 지금에 살던 면적보다는 좀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해진다라는 의견입니다. 새로운 면적을 원한다는 이야기는 현재 우리가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로 아파트의 평형을 구분하고 있지만, 이제 그 사이에 49제곱미터, 74제곱미터의 새로운 평형대가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일들을 예상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는 지금 발코니 확장이 너무 당연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설계 자체를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를 하죠. 예전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확장하지 않은 상태로 준공을 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뜯어내고 다시 확장을 하였습니다. 보일러도 다시 깔고 엑스에 파이프도 다시 깔고 마루도 다시 깔고. 그런데 이제는 아예 발코니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로 준공을 맡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59제곱미터 전용, 과거에 84제곱미터 전용과 지금의 59제곱미터의 전용, 84제곱미터의 전용은 다르다. 살아보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49제곱미터,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 이런 시장들이 분류되어서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회사들도 이런 시장을 확대해 가면서 점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끼어있는 평형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끼어있는 평형이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평형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30평대, 40평대 아파트라고 얘기했죠. 방 3개짜리 아파트 산다 그러면 30평대라고 생각했어요. 중고등 자녀 1명, 2명과 부모님, 서너 식구가 산다고 얘기를 했죠. 이러면 대부분 84제곱미터라고 이해했어요. 근데 20평대 산다 그러면 여긴 방이 하나 적거나 화장실이 하나 더 적거나 아니면 좀 더 좁은 면적이다 라고 해서 어린 학생들이 너희 아파트 몇 평 사니? 라는 걸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던 시절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59제곱미터에도 방 3개와 화장실 2개, 거기에 드레스룸, 팬트리까지 설계에 들어간 그런 아파트들이, 신규 아파트들은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파트 도면을 몇 가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같은 면적도 신축이냐 구축이냐에 따라 면적 규모는 달라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강남구 도곡동 렉슬 아파트 59제곱미터 평면도를 갖고 왔어요. 보시면 88A, 88C, 88B 있지만 전용 면적은 59.98입니다. 59.92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7세대가 있는 86A형은 59제곱미터임에도 불구하고 방이 2개, 화장실이 하나입니다. 이쪽 왼쪽에 베란다가 쫙 있네요. 59제곱미터인 88A형은 양쪽에 베란다가 있고 방만 2개 있고 화장실도 역시 하나이네요. 도곡 렉슬에 있는 59제곱미터 아파트가 모두 방이 2개인 건 아니에요. 밑에 보시다시피 방 3개짜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세대들이 방 2개짜리다. 그러면 현재 시세는 도곡 렉슬에 있는 59제곱미터 26평형의 시세는 방 2개짜리와 방 3개짜리가 가격이 차이가 얼마가 날까요? 확인해 본 바로는 2, 3억 차이가 났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요즘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의 평면도입니다. 안산 초지역에 있는 메이저타운 프로지오 59제곱미터예요. 왼쪽에 있는 게 기본형이에요. 보시면 방이 3개가 있고요. 화장실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고요. 발코니가 있네요. 이렇게 이걸 확장을 하죠. 그러면 주방도 확장을 하고요. 팬트리까지 만들 수가 있고요. 방 2개가 크게 나오고 또 안방은 더 크게 나오면서 드레스룸을 통해서 화장실이 2개, 발코니도 있고요. 이것이 같은 59제곱미터다. 그러면 우리가 신축 아파트, 구축 아파트를 생각할 때 당연히 구축 아파트는 낡았다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부분을 이해해야 되죠.
자, 비교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도곡렉스 59제곱미터, 방 2개, 거실, 주방이 붙어있죠. 화장실은 하나이네요. 자녀가 둘이라면 살기가 좀 힘들겠네요. 그런데 같은 전용 면적이지만 안산초지역 메이저타운 프로지오 같은 경우는 안방이 있고요. 독립된 부부가 쓸 수 있는 드레스룸과 화장실이 따로 있고, 부부가 쓸 수 있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쓸 수 있는 방이 2개가 있고, 또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주방이 분리되어 있으면서 팬트리까지. 이렇게 구조적으로 다른 신축과 구축의 격차, 여기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차장의 문제가 있죠. 예전에 아파트들 중에는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들도 많으니까 비가 올 때마다, 황사가 있을 때마다 차량 관리가 어렵고, 그래서 주차장 때문에 차를 바꾸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과거의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구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의 가격 차이는 어땠는가? 저자가 판단한 기준으로는요, 같은 동기간 신축 아파트가 59% 올랐습니다. 구축 아파트가 26% 오르는 동안 신축 아파트의 상승률이 2배가 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신축 아파트가 더 오르는 이런 현상은 왜 오느냐,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첫째, 준공연수, 노후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고 선호도가 떨어지겠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면의 차이예요. 똑같은 59제곱미터라도 방이 2개냐, 3개냐, 화장실이 2개냐, 하나냐 등등. 여기에 주차장의 부분, 그리고 사회 구조의 변화로서 지금은 아파트들을 주로 사시는 분들이 30대, 40대입니다. 50대 중반이 넘어가서는 더 이상 이사를 또 하고 싶은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특별히 이사를 더 해야 되는 목적도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30, 40대가 새로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할 때 이분들은 구축 아파트에서 불편을 감수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신축 아파트를 더 많은 돈을 주고서 사는 걸 선호하죠. 심리의 문제인데, 신축 아파트가 더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있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몰리는 현상도 있고요. 편의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요즘의 신축 아파트들은 1층이 다 보행 통로잖아요. 차량이 진입을 못 하잖아요. 차량은 지하로만 들어가고, 1층은 공원이 되어 있고, 화단이 되어 있고, 산책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신축 아파트와 구축 차이는 분명히 가격 차가 나야 되죠. 그러면 20년 차이가 나는 아파트가 과연 바로 옆에 붙어 있다면 가격이 얼마가 차이가 나야 되느냐, 얼마의 가격 적차를 갖는 것이 적당하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이 연도별 감가상각보다는 토지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순전히 감가상각이라는 부분이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죠. 순전히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측은 앞으로 신축을 찾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것인가, 아니면 더 줄어들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어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2년 전에 그 아파트를 청구하신 분들은 지금 그 가격이 더 올랐으니까 빌라보다 못한 것이 오피스텔이다. 대세를 벗어난 오피스텔은 최악이다.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를 학부모가 자녀 교육 때문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 그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여져요.